설명을 해드리고 마지막에 사실 제가 이 정도 인원을 데리고 실습을 해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실습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진행이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습을 일단 진행을 해볼 건데 혹시라도 인터넷 이슈가 있거나 진행이 잘 안 되면 최대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들을 잘 보시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셔서 한 번씩 해보시면서 궁금한 게 생기시면 여기 있는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와이파이는 이것들을 쓸 수 있다고 하고요. 이게 와이파이 자체가 얼마나 대역폭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인터넷을 하다가 내게 너무 느리다 잘 안 된다 하면 저 세 개 중에 하나 바꿔보시고 일단 대략적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놨는데 화면을 보고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좌석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 거 잘 안 터진다 하면 위에 걸로 좀 옮겨가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정보 바탕으로 이따가 실습에 사용할 와이파이니까 접속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는 화학을 전공을 했는데 생명과학부에 있어서 계산화학자라고 하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계산 생물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주로 AI와 같은 계산, 컴퓨테이션 방법들을 좀 개발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학제에 대한, 그러니까 생물학적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화학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화학 지식들을 잘 조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화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물리화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명현상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계산 방법들, 요즘에는 AI 방법들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냥 화학을 좋아해서 화학과를 갔다가 화학시험 도저히 못해먹겠다, 나는 자유를 찾아 떠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계산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알파고가 처음 나오면서 인공지능을 안 배우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여서 지금은 열심히 인공지능을 배워서 로시타폴드를 개발했었고 지금 저 로제타폴드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예측할까, 더 나아가 생체 분자의 구조와 상호작용을 어떤 식으로 예측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좀 오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강의를 최대한 인터랙티브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손을 들고 질문을 하거나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줄어드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을 해서 오늘은 슬라이더라고 하는 플랫폼을 좀 활용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들으시다가 질문이 있으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린 거에 대한 답을 직접 해주셔도 되고 나는 부끄럽다 하면 슬라이더 플랫폼을 통해서 답변을 주시면 되는데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접속하셔도 되고 아니면 슬라이드.com에 들어가셔서 노트북으로 이 번호, 미팅룸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슬라이더 플랫폼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접속을 아마도 다 하셨을 거라 믿고 옆에 있으니까 혹시 못하신 분들 활용하시고요. 그냥 이제 Q&A 세션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되고 제가 핸드폰으로 계속 중간중간 체크를 할 거라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발견을 하면 바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답변을 드릴 거고 좀 더 수업 끝나고 한꺼번에 답변 드리는 게 낫겠다 싶은 분은 마지막에 Q&A 세션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상단에 좋아요 표시가 있죠. 누군가 질문을 올렸는데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싶은 게 있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것들 먼저 답변을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공감 가는 질문이 있다면 저 좋아요 버튼을 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걸 처음에 만들고 백은옥 교수님이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50명이 넘게 등록했다고 하셔서 도대체 어느 분들이 오셨나 너무 궁금한데요. 일단 어떤 걸 전공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제가 준비한 것들 중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잘 설명해야겠구나 혹은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떤 걸 전공하고 계신지 혹은 나는 이런 건 절대 모르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뭘 하고 계신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다양하네요. 컴퓨터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 바이오인터페이스 관련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 생물 물리학이나 생물학 관련, 혹은 유전체학,
내용으로 최대한 잘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듣다가 이거 너무 기초적인 건데 물어보기 부끄럽다 하시는 것들은 Q&A 익명이거든요. 익명으로 올려주셔도 되니까 네, 아무 질문이나 일단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가 주로 얘기할 건 알파폴드, 로시카폴드와 같은 최근에 개발된, 사실 최근이라기엔 벌써 3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AI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AI 기반의 단백질 구조 예측 방법들을 들어보거나 사용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용해 보신 분들도 생각보다는 조금 있고 들어만 보신 분들도 많고 아마 제가 선지를 조금 더 추가했었는데 사용해 봤지만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서 돌려는 봤는데 해석할 줄 모릅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대부분의 분들이 알파폴드, 로시카폴드를 풀어보거나 사용해 보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오늘의 강의 취지는 알파폴드, 로시카폴드라고 하면 사람들이 AI 요즘 엄청 대단한데 ChatGPT도 그렇고 AI 요즘 못 푸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단백질 구조도 엄청나게 잘 예측해주지 않을까? 그냥 내가 믿고 쓰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사실 제 친구도 처음에 알파폴드, 로시카폴드가 나왔을 때 한 몇 달 있다가 제가 미국에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미국에서 지금 포잡을 하고 있는 친구가 그냥 갑자기 인스타 DM으로 연락도 없다가 뜬금없이 질문이 있다고 DM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이 뭔지 물어봤더니 단백질의 구조만 보고 얘가 다이머를 만드는지 아닌지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단백질의 구조를 봐야 이걸 알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호모 다이머냐 누구냐 약간 좀 더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얘기하기로는 뭐 지프핑거 도메인이 특정 단백질 구조를 가진 도메인이 6개 정도 있고 얘가 다이머를 자동 형성을 하는 거면 자기가 실험을 세팅할 때 뭔가 너무 복잡해진다. 자기는 이게 다이머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전문가에게 컨펌을 받고 싶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게 다이머가 아니길 희망하며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구조가 생겼는지 물어봤더니 알파폴드 뭐 예측 돌려본 게 있냐 혹은 구조가 밝혀진 게 있냐라고 했더니 알파폴드 예측 구조를 보내주면서 뭔가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하고 저런 구조를 보내줬어요. 저걸 보고 이제 저한테 호모 다이머일까요? 이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저는 저걸 보자마자 그냥 구조 예측이 망했는데 약간 저 구조를 믿으면 안 된다라는 대답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아마 알파폴드를 직접 돌려보신 분들 중에서도 자기가 돌린 구조에 대해서 뭔가 저런 결과, 비슷한 결과를 얻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구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걸 믿고 써도 되는 건가?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의 목표는 일단 단백질 구조 예측 AI의 원리를 좀 이해를 함으로써 어떤 때 내가 믿고 써도 되는지, 어떤 때는 좀 의심해 봐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구조 예측 AI의 원리, 이 분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약간 역사적인 얘기도 좀 말씀해 드리고 이 예측 결과를 믿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실습 시간에 실제 실습을 해보면서 어떤 결과들을 봐야 되는지 어떤 매트릭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습이 만약 잘 진행이 된다면 실습 시간에도 보여드리고 아니면 이제 그냥 슬라이드만 좀 보여드릴 건데 예측이 좀 아쉬울 때 어떤 식으로 좀 더 심폐소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하루 동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생명과학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하면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겠지만 컴퓨터 공학이나 컴퓨터 과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단백질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혹은 단백질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일단 이 질문을 넣었는데요. 단백질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거 아무거나 고기 뭐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답이 DNA, RNA, 프로틴이라는 센트럴 도구나 단백질의 구조를 좀 저희가 하이라키를 정해서 1, 2, 3, 4차 구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단백질의 서열 1차 구조부터 알팔릭스, 비타 스트랜드 같은 2차 구조, 얘네들이 묶여서 만드는 3차 구조, 단백질들 간의 결합을 통한 4차 구조 이런 얘기로 나왔고요.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리고 생명 현상이 제일 중요하다.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단백질의 기능에는 구조도 중요하고 이 단백질이 얼마나 많이 발현돼서 그런 기능을 하는가도 중요하다. 단백질의 기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단백질이라는 것 자체는 폴리펩타이드, 아미노산 여러 개가 연결된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있다는 얘기도 있고, PTM은 아마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을 쓰신 거겠죠. 단백질이 사실 2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제 구성된다고 제가 뒤에 얘기를 드리긴 할 건데, 20개의 아미노산 외에 추가적인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걸 아마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더 쓰고 계신 것 같아서 한두 분이 거기까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 쓰는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에 대해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대부분이 이미 말씀이 나왔는데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일단 우리 몸 안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꾼과 같은 존재죠. 단백질이 우리 몸에 사실 제일 많은 건 물이고, 그 다음으로 많은 건 지방이고, 세 번째로 많은 게 사실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단백질들은 여기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필요한 물질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거나 아니면 물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거나 하는 그런 화학 반응을 보낼 때도 다양한 효소들이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데 촉매 역할을 하면서 사용이 되고 있고, 세포 밖에 자극을 세포 안으로 전달하는 이런 시그널 트랜스덕션 신호 전달 과정에도 단백질들이 바통 터치하듯이 서로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기능을 하고 있고요. 외부 병원체와 침입했을 때 여기에 맞서 싸우는 항체와 같은 단백질들은 우리 면역 체계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죠.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생체 분자입니다. 사람들은 단백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는데요. 이 단백질이라는 게 몸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면 센트럴 도그마 첫 번째 나왔던 답변이었는데, 우리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20가지 아미노산이 적게는 30개, 많게는 수천 개가 이렇게 연결돼서 만들어진 생체 고분자입니다. 그래서 이 20개의 아미노산이 도대체 어떤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연결될 것이냐, 단백질의 서열 정보는 우리 몸 안에 DNA, 유전 정보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 DNA에서 mRNA로 전사가 되고, 이게 이제 단백질로 번역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 안에서 계속 이제 필요한 단백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이 단백질 서열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서로 다른 특정한 구조로 잡히면서 이 구조에 걸맞는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왜 이 단백질에 대해서 그렇게 구조까지 알아야 되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사실 아까 질문 드렸을 때 단백질의 기능이 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이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능을 연구하려면 구조도 좀 알아야 한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답변들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 단백질 말씀하신 대로 단백질의 구조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백질의 구조를 알면 이 단백질이 왜 이런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시로 들고 왔는데,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 스파이크 프로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단백질이 어떻게 사람의 바이러스 감염 과정에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얘가 사람의 수용체와 어떤 형태로 결합을 하는지 이 구조를 알게 된다면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오게 되는 감염의 첫 번째 과정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구조를 기반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기 RBD라고 하는 부분이 사람의 수용체 ACE2라고 하는 수용체에 결합을 하면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라고 하는 감염의 첫 번째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구조를 기반으로 저희는 일단 생명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구조를 기반으로 저희는 새로운 응용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률을 낮춰주는 뭔가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를 해볼 수도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원래 이제 사람 수용체랑 결합해야 할 부위에 이 작은 단백질이 대신 결합하도록 뭔가 이런 작은 단백질을 디자인을 해서 코 점막에 스프레이를 통해 코팅을 해놓으면 저희가 숨을 쉬다가 바이러스를 들이마셔도 이 바이러스가 사람의 수용체랑 결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디자인해서 코팅시켜놓은 작은 단백질과 결합을 하면서 감염 확률이 떨어지는 뭔가 그런 새로운 안티바이럴 프로틴을 디자인을 해볼 수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이 스파이크 프로틴의 구조를 인식을 해서 뭔가 빛을 내거나 아니면 색이 변하거나 하는 그런 바이오 센서를 디자인을 해서 진단 키트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를 기반으로 이런 단백질 나노 파티클을 설계를 해서 백신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제가 여기 보여드린 사례들은 제가 연구를 한 건 아니고 제가 포장으로 있었던 단백질 디자인 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실제로 수행했던 연구들인데요. 단백질의 구조를 기반으로 실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뭔가 3가지의 다른 무기들을 개발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가 단백질의 구조를 알게 된다는 건 이
이 단백질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이 기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좀 더 응용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단백질의 구조를 굉장히 잘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 이런 구조를 밝혀내는 방법이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신지 궁금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실험적으로 밝혀내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크라이엠, 엑스레이, 네, X선 같은 말이죠. 네. 크라이엠이 인기가 좋군요. 네, 크라이엠, 그래서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NMR도 나왔고, 크라이엠이나 엑스레이 구조 결정법, 혹은 이제 NMR과 같은 실험 방법들을 활용을 하면 단백질의 구조를 좀 실험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CMS, 메스텍 얘기도 나왔는데 메스텍은 사실 단백질의 구조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좀 아니긴 해서요. 활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간접적인 증거들을 조금 더 주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구조를 본다고 하면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엑스레이 구조 결정이랑 크라이엠, 극저온 전자 현미경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방법 모두 요즘에 이제 노벨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단백질 구조를 보는 게 얼마나 기초과학에서 중요한지 노벨상을 모든 단백질 구조를 보는 기술들이 받은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제가 뺐는데 NMR도 제 단백질 구조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노벨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노벨상을 받는 가장 빠른 방법은 단백질 구조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만드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 노벨상을 이렇게 받을 정도로 단백질 구조를 들여다보는 게 생명과학 연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실험적인 방법들은 뭐 이 방법들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일단 크리티컬한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험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특수한 장비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노동력도 많이 들고 어떠한 특정 단백질의 구조를 실험적으로 결정하는 게 어느 한 박사과정 학생의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의 그냥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레이버 인텐시브한 그런 작업들인데요. 이제 그런 일들을 사실 지금 그동안 50년 넘게 많은 이제 실험 과학자들이 해주시면서 이 프로틴 데이터뱅크라고 하는 단백질 구조 데이터베이스에 단백질 구조를 차곡차곡 모으고 계십니다. 여기 제가 이걸 사실 지난 1학기에 수업 자료를 만들면서 긁어와가지고 지금 뭐 21만 8,500개 정도의 스트럭처가 디포짓되어 있다라고 쓰여있는 지도로 이거보다 조금 더 늘어났고요. 이 프로틴 데이터뱅크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에 사람들이 실험을 통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하고 나면 그 구조에 대해서 디포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잘 스탠다드라이즈된 표준화된 포맷으로 이런 PDB 포맷이나 뒤에 보여드릴 MMCIF라고 하는 포맷으로 디포짓을 해놓는데요. 각 단백질이 어느 레지듀를 어느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각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각각의 원자는 어떤 좌표값을 가지는지 그리고 얘네들의 이제 뭐 썰모 플럭츄에이션에 해당하는 벡터 값은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이 단백질 구조에 대해 내가 담아야 할 정보들을 굉장히 잘 정제된 형태로 정리해서 이렇게 디포짓을 해놓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단백질의 구조가 너무 커지면서 PDB로 담을 수 없는 단백질 구조들이 좀 생기면서 포맷의 한계로 담을 수 없는 구조들이 생기면서 조금 더 플렉서빌리티가 증가한 MMCIF라고 하는 새로운 포맷으로 요즘에 이제 구조들이 디포짓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PDB라고 하는 곳에 어떤 누군가가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하면 항상 그 구조를 PDB에 디포짓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PDB에 있는 구조를 다운받아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제공이 되고 있고요. 단백질의 구조들은 파이볼이나 BCSF 키메라와 같은 단백질 구조를 보는 특화된 뷰어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볼 같은 경우는 에듀케이션, 교육용으로는 무료고요. 이제 상용으로 쓰시려면 돈을 내고 라이선스를 구입하셔야 되고, 키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용이 아닌 그냥 뭐 교육이나 연구용으로는 모두 무료고, 이제 상용으로는 마찬가지로 라이선스를 돈을 내고 구입해서 쓰셔야 되는데, 이런 두 모델 뷰어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이거 캡처할 때는 라이선스가 이제 exploration 됐을 때네요. 네. 아무튼 이런 식의 이제 프로틴 모델 뷰어를 활용을 해서 단백질의 구조, 실험적으로 사람들이 디포짓 해놓은 PDB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내가 원하는 단백질의 구조를 다운받아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고 구조를 기반으로 이제 썰을 풀고 하는 그런 연구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험으로 단백질 구조를 결정하는 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힘든 일이라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단백질의 서열의 숫자에 비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단백질의 구조의 수는 너무 작아요.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서열, 유니프롯이라고 하는 서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 기준으로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건 존재하는 단백질인 것 같아 좀 더 이렇게 정제된 형태로 사람들이 조금 더 컨피던트하게 이건 진짜 존재하는 단백질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단백질의 서열이 한 2억에서 3억 개 정도 되는데 실제 저희가 발표된 구조는 아까 PDB에서 보신 것처럼 한 20만 개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의 서열은 계속 끊임없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데 이제 구조를 보는 방법들의 한계로 단백질의 구조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사실 단백질에 대해서 이 단백질의 기능을 잘 이해하려면 구조가 필요한데 그럼 이 수많은 단백질의 구조를 도대체 어떻게 빠르게 밝혀낼 수 있을까? 실험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한번 계산을 적용을 해보자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컴퓨터 계산을 통해서 단백질의 서열이 주어졌을 때 구조를 빠르게 예측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요. 그 얘기는 일단 단백질의 서열이 주어졌을 때 구조가 예측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과연 컴퓨터 계산을 통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안핀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는데 뭔가 실험을 하나 해봤어요. 이분이 한 실험은 이게 라이보 뉴클레이즈인데 이 라이보 뉴클레이즈는 효소거든요. 이 라이보 뉴클레이즈를 구조를 일부러 망가뜨린 다음에 그 효소 활성이 없어지는 걸 확인하고 구조를 다시 천천히 회복을 시켰더니 효소 활성이 생기더라. 이런 걸 실험을 통해서 이제 단백질의 서열이 정해져 있으면 구조는 항상 같은 구조로 잡히는 것 같다. 서열이 정해지면 구조가 어느 정도 결정된다라고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라이보 뉴클레이즈에다가 이제 여기 원래 다이설파이드 본드라고 해가지고 단백질 구조를 좀 안정화시켜주는 이런 추가적인 화학 결합들이 있는데 이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깨버리고 그리고 이제 잔뜩 온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수소 결합을 방해하는 뭔가 새로운 에이전트들을 많이 넣어서 구조를 망가뜨렸더니 라이보 뉴클레이즈 활성이 100%에서 0%로 떨어진 걸 확인을 하고 이걸 다시 이제 온도를 낮춰주거나 아니면 이제 구조를 망가뜨리려고 한 넣었던 리에이전트들을 희석해서 씻어주니까 얘네들이 다시 활성이 90% 이렇게 회복된 걸 확인을 함으로써 기능과 구조가 같은 연관이 있으니까 기능이 회복되었다는 건 구조가 회복된 거다. 서열이 정해지면 구조가 결정된다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이 이후로 단백질의 서열이 정해지면 구조가 결정되니까 우리 서열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구조 예측을 할 수 있다. 서열로부터 구조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시사를 했고요. 그 이후로 한 50년이 넘게 다양한 단백질 구조 예측 방법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일단 첫 번째 파트로 이 단백질 구조 예측을 그럼 처음엔 어떻게 했는지 인공지능 활용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걸 위해서 일단 단백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혹시 20가지 아미노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대로 써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라닌, 시스틴, 발효 나왔고요. 트립토판, 가지가 더 나와야 되는데. SPLS를 못하겠죠? 네. 20가지 스탠다드 아미노 액시드가 아닌 새로운 파이로 라인으로 나왔고요. 네. 얼추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다 나온 건지는 제가 정확히 카운트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얼추 20가지가 나온 것 같은데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20가지 아미노산이 적게는 30개, 많게는 1000개가 연결된 펜차 고분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20개의 아미노산이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20가지 아미노산이 가진 화학적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20가지 아미노산 중에서 좀 더 플러스 찰지를 띠거나 마이너스 찰지를 띠는 애도 있고 물을 정말 좋아해서 물에 노출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물을 너무 싫어해서 물이랑 최대한 노출되고 싶지 않은 물을 피해서 숨고 싶어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 단백질의 구조는 사실 이런 아미노산의 화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데요. 단백질의 구조가 적일 때 이제 저희들은
단백질이 서열이 주어졌을 때 이 단백질의 구조는 이 서열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안정한 프리에너지, 자유에너지 스테이트로 접힌다라고 이제 물리화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의 접힌 과정, 뭔가 쭉 처음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라벨레가 펼쳐져 있는 구조에서 어떻게 하면 잘 접혀진 구조로 갈지를 생각을 할 때 여기 보여드리는 이제 네 가지의 서로 다른 물리화학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단백질의 구조가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 네 가지 물리화학적 상호작용을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반데르발스, 하이드로젠 본드, 플로 인터랙션, 하이드로포빅 이펙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반데르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순간적인 쌍자들이 요소가 되면서 얘네들에 의한 약간 정전기적인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옆에 누군가가 나에게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가까이 오면 서로 상호작용을 선호하는 약간 그런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이드로젠 본드는 여기 이제 수소와 굉장히 전기 분도가 강한 옥시젠이나 아니면 다른 나이트로젠 같은 원자들 사이에 좀 더 화학 결합에 가까울 정도로 강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힘을 수소결합이라고 얘기하고요. 전하를 띠고 있는 파티클들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정전기적 상호작용, 플롱 인터랙션이 있고 하이드로포빅 이펙트는 좀 엔트로피에 의한 효과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그냥 물을 싫어하는 것들끼리 뭉쳐서 안에 숨고 물을 좋아하는 것들끼리 이제 물과 이렇게 좀 더 바깥으로 드러나게 만들어내는 그런 상호작용을 의미를 합니다. 주로 이 네 가지의 상호작용을 잘 고려를 하면 우리가 단백질의 구조 접힘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단백질 구조 예측의 가장 중요한 힘인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가, 드라이빙 팩터인가 찍어도 4분의 1의 확률이니까 한번 찍어보시길 바랍니다. 단백질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드라이빙 팩터가 뭔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여론에 대해서 휩쓸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퀴즈 형태로 내가지고 제가 넘기기 전까지 누가 뭐에 투표했는지 아실 수가 없습니다. 한 27분 정도가 퀴즈에 조인하셨고 24분이 투표하셨는데 얼추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로젠 본드가 1등을 했고 하이드로포빅 이펙트가 2등, 반데르발스 3등, 플로 인터랙션은 이제 아무도 안 찍으셨고요. 하이드로젠 본드를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주셨는데 사실 정답은 하이드로포빅 이펙트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질문에 사실 솔루블 프로틴의 드라이브 포스는 뭐냐고 물어봐서 좀 더 정확한 질문이긴 한데 사실 저희가 단백질 구조 접힘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이드로포빅 이펙트입니다. 뒤에서 누가 1등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넘어가도록 하고 저희가 아까 단백질에 대해서 아는 걸 다 적어달라고 할 때 1, 2, 3, 4차 구조를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단백질의 1차 구조는 단백질의 아름다운 서열을 의미하고요. 2차 구조가 이런 알파 헬릭스나 벡터 스트랜드와 같이 뭔가 지역적으로 이루는 구조를 저희가 2차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런 2차 구조를 형성을 할 때 하이드로젠 본드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알파 헬릭스를 이루는 메인 드라이빙 포스는 사실 알파 헬릭스를 이룰 때 이 아미노산의 백본드 사이의 수소결합 패턴들이 중요하고 베타 스트랜드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소결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이건 지역적인 구조고 단백질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루는 과정에서는 이런 하이드로포빅 이펙트, 뭔가 물을 싫어하는 것들끼리 뭉쳐서 숨으려고 하는 그런 효과들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알파 헬릭스나 스트랜드가 만들어지고 나서 얘네들이 공간상에 서로 어떻게 배치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는 하이드로포빅 이펙트가 훨씬 더 중요한 사이드체인 사이의 상호작용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MD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진짜 동력학 시뮬레이션을 활용을 해서 에너지를 계산하고 그 에너지를 미분해서 힘을 얻고 그 힘의 방향으로 원자들을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단백질 구조가 어떻게 잡히는지 한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아쉽게도 소리가 안 나는데 이게 굉장히 웅장한 들리네요. 네, 웅장한 이런 배경음악이 깔려있는데 보시면 이제 가장 처음에 쭉 펴진 구조에서부터 시뮬레이션 초반에 형성되는 거는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잠깐만 돌릴게요. 네. 처음에 이렇게 쭉 펴져 있는데 저렇게 동글동글하게 보이고 있는 거는 물을 싫어하는 하이드로포빅한 아미노산들입니다. 처음에 형성되는 건 이런 2차 구조가 형성이 되죠. 알칼리스나 베타 스트랜드 같은 게 나타날 때 말듯하고 있는데 이런 하이드로포빅인데 여기 2차 구조가 먼저 형성은 되는데 애들이 최종 구조를 만들 때는 결국에는 이 물을 싫어하는 지금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타나는 아미노산들끼리 뭔가 뭉치면서 최종적인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이상한 스테이트에 빠져가지고 허우적허우적 하고 있다가 그 구조에서 벗어나면서 뭔가 좀 더 물을 싫어하는 것들끼리 다 만나서 물과 선택하지 않고 좀 숨을 수 있게 도와주는 구조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물과 물을 노출되어 있던 애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형성하면서 물을 싫어하는 것들끼리 예쁘게 잘 뭉쳐놓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하이드로젠본도 예쁜 2차 구조도 만들고 이런 하이드로포빅 이펙트를 통한 예쁜 3차 구조까지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뮬레이션 영상이 제가 인간 생물학 진로를 결정하게 한 계기 중 하나인데요. 이거 보고 너무 팬시하고 너무 재밌잖아요. 저런 거 해보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깨닫고 AI에 저희 분야에서는 제가 원래 물리학 전공이니까 물리학 전공자 입장에서는 AI는 약간 사파라고 부르거든요. 사파의 길로 빠지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NG 시뮬레이션으로 물리학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단백질 구조가 어떻게 접혀나가는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단백질이 왜 저런 구조를 가지는가, 왜에 대한 물리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할 수가 있고 프로틴 폴딩 패스웨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너무 극히 드뭅니다. 이런 게 가능한 경우는 굉장히 작은 단백질, 아미노산이 50개도 안 되는 사실 그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럼 굉장히 작은 단백질이나 이런 데만 가능하고 이 NG 시뮬레이션으로 구조를 이렇게 폴딩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컴퓨터 요즘 GPU를 좀 더 빨라질 수는 있지만 보통 이제 며칠에서 몇 달 정도의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저런 폴딩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험하는데도 이렇게 몇 달 정도면 구조를 찍을 수가 있는데 뭔가 비슷한 정도의 코스트가 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뮬레이션 할 때 결국 이 원자들 사이에, 분자 사이에 이런 상호작용에 대해서 에너지 펑션을 잘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그 자체도 사실 에러가 많습니다. 에너지 펑션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뭔가 원리에 기반해서 식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그 식에 들어가는 다양한 파라미터들은 결국 데이터로부터 피팅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수식으로 아직 표현하지 못하는 좀 더 복잡한 문제들도 있다 보니 뭔가 NG 시뮬레이션으로 이런 거 하면 참 좋겠지만 그저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NG 물리학 원리 기반으로만 접근하는 건 뭔가 한계가 있다. 물리학 원리가 아닌 뭔가 새끼는 없을까, 다른 방식은 없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진화 정보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여기 제가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구조를 들고 왔는데 이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근육에 제일 많은 단백질이에요. 뭔가 붉은색의 근육을 가진 우리랑 비슷하게 붉은빛을 띠는 근육을 가진 동물이라면 이 미오글로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왼쪽에 사람의 미오글로빈 구조가 있고요. 제일 오른쪽에는 참치의 미오글로빈 구조가 있습니다. 저희가 참치의 미오글로빈이랑 사람의 미오글로빈 다 미오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퉁쳐서 부르긴 하지만 사실 얘네들은 엄밀히는 공통의 주사를 출발을 했겠지만 진화 과정에서 달라진 단백질이거든요. 진화 과정에서 그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면서 미오글로빈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은 사실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하얗게 제가 칠해놓은 부분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제 참치의 미오글로빈에서 아미노산 서열이 다른 부분이에요. 보시면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하얗게 칠해져 있죠.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이 다릅니다.
근데 구조를 살펴보시면 뭔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분명 참치의 미오글로빈과 사람의 미오글로빈이 아미노산 서열은 한 50%는 다른데 구조를 봤을 때는 묘하게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이런 예시들을 발견을 하면서 뭔가 같은 기능을 하는, 그래서 우리의 근육에서 뭐 산소를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역할을 한다든지 뭔가 같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 그러니까 아마도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분기에서 나오는 것 같은 이런 단백질들 사이에는 아미노산 서열은 분명히 달라졌는데 계속 구조가 뭔가 비슷하게 유지되고 기능도 유지되더라라고 하는 이런 패턴들을 진화 정보로부터 계속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뭔가 이 진화 정보를 잘 활용하면 단백질의 구조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도대체 진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뭔가 이렇게 구조가 잘 유지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백질 구조가 좀 복잡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이렇게 화살표 같은 이 기호들을 아미노산으로 해가지고 단백질의 구조를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 단백질은 이제 4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이 4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래 정상적인 단백질은 빨간 아미노산과 초록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런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 하고 있는 기능, 뭐 미오글로빈이라면 산소를 붙드는 기능을 원래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진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계속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돌연변이 중에 일부는 아미노산의 서열을 바꾸기도 합니다. 아미노산 타입을 바꾸기도 하는데 또 어떤 돌연변이가 발생을 해서 이 초록색 아미노산이 주황색 아미노산으로 바뀌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주황색과 빨간색은 더 이상 모양이 잘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 둘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구조를 붙들어주고 있었는데 상호작용을 잘 못하니까 구조가 망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기능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면, 산소와 결합하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구조가 망가지면 더 이상 산소와 결합할 수가 없겠죠. 원래 기능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뭐 미오글로빈이 산소에 결합을 못하면 근육에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될 거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이제 생각해 보시면 별로 좋은 일을 안 할 겁니다. 그런 생명체는 잘 살아남지 못하고 결국 살아남은,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아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단백질들 안에는 뭔가 아미노산이 변하긴 했지만 그 아미노산의 변화가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은 애들만 살아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빨간색 아미노산이 초록색으로 바뀌었는데 운이 좋게 그와 결합하고 있던 초록색 아미노산이 빨간색으로 변했다면 얘네들은 분명히 아미노산 서열 차원에선 50%가 바뀌었죠. 원래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 순서로 가는 게 초록, 주황, 빨간, 파란 순서로 가니까 왜 아미노산 서열 입장에서는 50%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구조는 사실 아무 영향이 없어요. 내가 원래 하던 기능에도 별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애들은 변이가 나타나도 그냥 잘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즉 뭔가 진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계속 돌연변이가 누적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원래 단백질이 하고 있던 구조나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애들만 살아남아서 계속 진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진화 정보 안에 단백질의 구조나 기능에 대한 정보들이 숨어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이제 사람들이 단백질의 진화 정보에서부터 구조에 대한 패턴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 단백질의 이제 그 진화 과정에서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리스트레인트가 존재했다 보니까 내가 어떤 단백질의 구조가 궁금한 나의 이제 타겟 단백질에 대해서 얘와 비슷한 기능을 할 것 같은, 그래서 서열이 좀 유사하면서도 서로 다른 종류에 존재하는 뭔가 비슷한 기능을 할 것 같은 단백질들을 쭉 찾아본 다음에 얘네들을 정렬을 해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패턴, 또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 아미노산이 항상 같이 변한다든지 하는 이런 패턴들을 찾을 수가 있고, 이 패턴을 기반으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가 나는 단백질 구조를 진화 정보로부터 구조에 대한 패턴을 찾아서 예측해보자라는 데이터에서부터 뭔가 패턴을 찾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데요. 네, 아직까지 질문이 없군요. 제가 너무 설명을 잘했거나 제가 너무 설명을 못했거나 좀 불안할 텐데, 네.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올려주시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는 뭔가 진화 정보로부터 구조에 관련된 패턴을 찾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에 대한 패턴 중에 대표적인 게 결합을 하고 있는 레진들끼리 항상 같이 변하는 것. 결합을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아미노산끼리 구조의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이 항상 그 결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같이 변하는 그런 코이볼루션 패턴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이볼루션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연구들이 이제 많이 2000년대 초반, 중반부터 해서 많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내가 궁금한 단백질에 대해서 이 단백질과 좀 유사한 서열을 갖는 단백질들을 단백질 서열 데이터베이스 2억에서 3억 개의 단백질 서열들을 담고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얘랑 좀 비슷한 서열을 가지는 그래서 아마 진화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공통의 조상을 가질 것 같은 애들을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찾아서 쭉 정렬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 어느 아미노산들이 서로 같이 변하고 그러니까 그런 코베리언스, 코이볼루션 패턴을 보이는지를 이제 코비런스라고 하는 값을 이제 계산을 함으로써 뽑아냅니다. 둘이 뭔가 항상 같이 변한다면 코비런스를 계산했을 때 뭔가 서로 디펜던트 하니까 약간 이렇게 양의 코베리언스, 음의 코베리언스 어떤 값을 보일 거고 이 둘이 그냥 아무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면 얘가 뭘로 변하든 이 위치가 뭐 상관없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디펜던트한 것처럼 이제 코베리언스가 안 보인다라는 이런 아이디어에서 착안을 해서 아미노산들이 어떤 애들이 같이 변하는지 어떤 애들은 어떤 위치는 같이 변하지 않는지 그냥 랜덤하게 서로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코베런스 값을 뽑아내므로써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항상 좀 같이 변하는 부분, 코베런스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공간적으로 둘이 가까이 있을 거야. 이 둘은 서로 이 두 아미노산 서로 컨택을 하고 있을 거야 라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이 둘을 이제 고무줄로 연결해서 당기는 방식으로 구조로 예측을 해왔습니다. 이런 코이볼루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활용을 해서 단백질 구조 예측을 할 때는 뭔가 저희가 이제 진화 정보를 찾아놓고 MSA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진화 정보를 찾아놓고 여기서부터 이 코이볼루션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코베리언스 값들을 계산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컨택 맵을 예측을 하고요. 어떤 아미노산끼리 가까이 있을지 멀리 있을지 이런 것들을 수학적인 방법, 통계적인 방법으로 이제 열심히 모델링을 해서 수학적 모델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이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서로 가까이 있어야 아미노산 사이에 고무줄을 연결해서 끌어당기는 형태로 구조 예측을 해왔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여드리는 게 컨택 맵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컨택 맵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컨택 맵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렇게 생긴 색깔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보이는 것들인데요. 보시면 이제 N터미널부터 C터미널 순서로 아미노산들을 쭉 나열을 하고 이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레지드를 나열을 하고 이 둘 이제 레지드가 구조상에서 가까우면 점을 찍습니다. 구조상에서 그 레지드에 뭐 C알파 혹은 C베타 또 기준 원자 기준으로 둘이 한 화학수로 이내 들어온다 하면 점을 찍는 방식으로 컨택 맵을 그리는데요. 이 컨택 맵을 해석을 해보자면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 조금 파란색 하늘색 부분과 또 빨간색 부분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 점이 찍혀 있죠. 그 얘기는 구조상에서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의 아미노산과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의 아미노산이 서로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이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파란색, 하늘색 부분과 여기 빨간색 부분 이렇게 만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구조적으로 가까이 존재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이제 서로 점이 찍혀져 있지 않은 뭐 여기 하늘색 부분과 완전 끝에 C터미널 부분을 보면 여기랑 C터미널이 서로 안 만나죠. 이제 점이 안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택 맵을 보통 이제 예측을 하고 이런 정보를 담고 있는 컨택 맵을 예측을 하고 이걸 통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만드는 식으로 사람들이 접근을 해왔는데 사실 잘 작동을 했어요. 이게 캐습이라고 하는 단백질 구조 예측 대회에서 한 2010년 이후 헷갈리는데 2012년 이럴 때 가장 잘 작동했던 2012년 14년 이럴 때 가장 잘 작동했던 방법이 코이볼루션을 기반으로 컨택 맵을 예측하고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잘 작동을 하는 걸 그냥 물리학 원리만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 좀 더 잘 작동하는 걸 보면서 계속 이쪽으로 반복 개발을 해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과정을, 이 컨택 맵을 예측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은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풀어냈는데 이걸 굳이 우리가 머리를 써서 할 필요가 있나? AI를 학습시키면 안 되나? 라는 생각들을 2010년 중반부터 AI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AI를 저 문제를 푸는데 접목하려고 했을까요? AI 하면 본인이 생각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AI가 왜 이런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에 접목이 됐을지 혹시 본인이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모델을 생성하다 계산이 빠르다,
프로틴 서열 데이터가 많다. 그러니까 되게 학습할 뭔가 데이터가 많다. 패턴을 잘 찾는다. 그리고 네, 자동화할 수 있다. 얘기도 있고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네, 실험하기가 너무 싫어서 네, 그럴 수도 있죠. 딥러닝을 이용해 학습만 시켜주면 되는 아주 단순하다. 네, 내가 머리를 덜 써도 AI가 뭐라도 만들겠지. 네, 이런 것도 뭐 이유일 수도 있죠. 어쨌거나 AI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일단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뭔가 학습하는 일을 잘하고 또 그 안에서도 뭔가 패턴 찾는 일을 잘 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이 단백질 구조예측 문제를 보고 나서 지금 구조예측이라고 하는 게 MSA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되는 진화 정보를 기반으로 뭔가 구조에 대한 패턴, 어느 부분이 같이 변하는지, 같이 변하지 않는지 이런 이제 구조에 대한 패턴을 찾아서 뭔가 예측을 하는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찾아 예측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거 AI가 가장 잘하는 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AI를 단백질 구조예측 문제에 한번 접목을 해보자. 또 AI라고 하는 게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데이터만 많이 제공하면 그 안에서 패턴을 기가 막히게 찾는다니까 why not? 이게 된 거죠. AI가 사실 데이터만 많으면 패턴을 잘 찾는데 그럼 우리가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백질 서열 데이터베이스는 2억에서 3억 개 정도의 단백질 서열이 있고요. 단백질 구조가 발표된 것도 한 20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화 정보 충분히 찾아낼 수 있고 이 진화 정보로 또 구조에 대한 패턴을 학습할 때 필요한 패턴 데이터 그러니까 어느 게 정답인가에 대한 것도 PDB라고 하는 구조 데이터베이스 안에 한 20만 개 정도 뭐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다 할 수 있는 좀 애매한 양이긴 하지만 일단 시도해 볼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 양이 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AI로 단백질의 구조를 한번 예측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지금 제가 수업을 한 지 한 50분 정도 딱 돼가지고 저희 해보면 50분 지나가면서도 사람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걸 봐서 지금부터 10분 정도 쉬고 11시에 다시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은 네. 질문이 있으신 분은 Q&A 세션에 올려주셔도 되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질문하셔도 되고 네, 자유롭게 하시고요. 네, 11시에 저는 AI로 단백질 구조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동안 질문을 몇 개 올려주셨는데요. 이제 질문이 있다는 건 그래도 제가 얘기한 걸 뭔가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라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프로틴 컨택 맵을 생성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툴을 사용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주셨는데 프로틴 컨택 맵을 구조로부터 뽑아내는 거에 대한 질문인지 아니면 예측하는 거에 대한 질문인지 조금 애매하지만 이제 구조로부터 뽑아낼 때는 사실 단백질의 구조가 있으면 아까 PDB나 이런 포맷에 단백질을 이루는 원자들의 XYZ 좌표값들 이렇게 XYZ 좌표값들이 적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그냥 파이썬 스크립트 하나 짜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뭐 C베타를 선택 기준으로 잡는다면 이 레지듀의 C베타 원자의 XYZ 좌표값을 기준으로 이 C베타와 C베타 사이의 거리가 뭐 8옹스트롬 이내에 들어오면 점 찍고 아니면 많은 식으로 1, 0으로 표현을 해서 이제 컨택 맵을 그려 나가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예측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셨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예측 프로그램이 그램린이나 이제 CCM 프레드라고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인풋으로 MSA 진화 정보를 받고요. 멀티플 시퀀스 얼라이먼트를 받고 이 멀티플 시퀀스 얼라이먼트가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수학적, 통계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컨택이 있을지 없을지를 예측해주는 그램린, CCM 프레드 뭐 이런 방법들을 아니면 사이코브 뭐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실험적으로 밝혀진 컨택 맵과 MSA를 통해 코베리언스를 계산해 그린 컨택 맵과 코렐레이션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보셨는데 이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심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뭐 여기 슬라이드 지금 없긴 한데 일반적으로 제가 어떤 단백질에 대해서 그 MSA 안에 얘랑 비슷한 단백질 서열을 내가 수천 개
5,000개, 6,000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의 컨택 예측 정확도가 한 60%, 70%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내가 안에 한 수백 개밖에 없다. 1,000개 남짓, 1,000개 좀 안 되게 있다라고 하면 보통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뭐 10개 이렇게밖에 없으면 당연히 예측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뒤에서 뭐 잠깐 오늘 이따가 설명하면서 말씀해 드리겠지만 이제 MSA가 얼마나 깊이가 깊은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호몰로거스한 단백질의 시퀀스가 있는가 없는가, 진화 정보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콕 집어서 얼마라고 얘기하기 힘들고요. 내가 진화 정보를 얼마나 잘 찾을 수 있었느냐에 좀 디펜던트하다, 내 진화 정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 이제 메디컬 닥터님께서 단백질의 3D 구조가 가장 안정화된 것이라면 이제 사람이 늙어가면서 발생하는 이제 디내추레이션에 대한 혹은 이제 에이징 하면서 점점 어떤 브레인에 뭐 알츠하이머, 아밀로이드 베타 이런 게 쌓인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는 것처럼 뭔가 어떤 프로틴들이 점점 어그리게이션 되거나 침착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물리학자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안정한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안정한 구조거든요. 나이가 들고 하면서 브레인에 뭔가 환경적인 변화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특정 단백질의 농도가 높아진다든지 하는 그런 환경적인 변화가 생겼고 그 안에서 가장 안정하게 이룰 수 있는 게 단백질들끼리 서로 어그리게이션 돼서 침착되는 것. 이러면 이제 그런 뭐 에이징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관찰될 수 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안정한 시츄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원래 가지던 구조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질병과 연관된 구조로 바뀌게 된다라고 물리학 관점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컨택맵을 그릴 때 기준이 파롱스트롬인 이유가 있나요? 이게 보통 이제 C베타 원자 사이의 거리를 파롱스트롬으로 잡는데 그게 보통의 아미노산들이 각 원자들이 다이렉트 컨택과 반데르왈스 레디어스 정도의 서로 거리를 가지고 있을 때 C베타, C베타의 거리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그 평균 파롱스트롬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파롱스트롬을 이제 기준으로 삼고요. 트립토판과 같이 좀 크기가 큰 애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사이체인이 컨택을 하고 있는데 C베타, C베타 거리는 파롱스트롬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평균치가 8이라서 파롱스트롬 잡는데 그걸 좀 더 깐깐히 따지고 싶으신 분들은 컨택의 정의를 아미노산 타입마다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균이 보통 그 정도여서 잡는 거고, 사실 나는 파롱스트롬 싫다, 난 12옹스트롬 할 거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저희 업계에서 보통 컨택 프리션 한다 하면 파롱스트롬이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 다른 기준을 썼다면 다른 방법과 이제 비교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 이게 페어한 컴패리즌이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질문 중에 진화적으로 뭔가 비교할 만한 서열이 별로 없으면 구조 예측이 안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보통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자연계에 존재하는 단백질들 중에 유독 뭔가 비슷한 서열을 찾기 힘든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구조 예측을 해보면 이따가 제가 뭐 말씀드리겠지만 MSA가 보통 빌딩이 그 안에 이제 시퀀스가 거의 안 나오고 구조 예측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진화 정보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예측이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컨택맵은 C알파 원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원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물어보셨는데 보통은 제가 말씀드린 C베타, C알파에서 사이체인 방향으로 달려있는 첫 번째 탄소 원자, 그 C베타 원자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건 이제 사이체인의 배양까지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C베타를 주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MSA 코릴레이션의 강도, 콜리드 레지드 페어의 거리, 그 둘 사이에 역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이 제 거에 올라와 있는 거랑 저거는 지금 잠깐 다른데 잠시만요. 새로 고침을 한 번만 하겠습니다. 코빌리언스가
완전한 역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보통 이제 코밸런스가 강도가 강할수록 실제로 걔네들이 가까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단순한 역상관관계는 아니라서 뭐 제가 오늘은 AI를 주로 얘기할 거라서 그거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모델링을 하는지까지 들고 오진 않았는데 네, 완벽 그렇게 강한 코릴레이션이 있는 건 아니라 사실 그 뒤에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역상관관계가 존재하긴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코릴레이션이 크진 않다. 그래서 잘 구별해내는 게 필요하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PDB의 비팩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템퍼레이처 팩터라고도 하는데 단백질도 사실 원래 다이나믹한 분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조를 찍을 때는 어느 한 스냅샷을 찍는 거긴 한데 그 스냅샷도 약간의 이런 설모 플럭추에이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를 찍었을 때 이 각각의 원자들이 얼마나 뭔가 플럭추에이션하는 그런 흐릿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낸 게 비팩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팩터가 높다는 건 그만큼 얘네들이 많이 플럭추에이션 한다는 거고 그 원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믿을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구조 예측을 하거나 할 때 정말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은 비팩터가 굉장히 큰 레지듀들은 무시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 위치가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위치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 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비팩터가 크다는 건 그만큼 그 부분이 약간 플렉서블하고 구조가 이렇게 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남은 부분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화 정보에 단백질 구조에 대한 패턴이 숨어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발견한 이후로 그럼 진화 정보를 잘 들여다보고 학습해서 AI가 그 패턴에 대해 찾게 만들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구조 예측을 하자라는 이제 방식으로 많이 변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사람들이 지금 단백질 구조 예측하는 게 MSA 진화 정보로부터 뭔가 코밸런스 정보를 뽑아내고 그래서 어느 것들이 좀 더 이제 많이 서로 이제 같이 변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별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지 이런 피처들을 뽑아내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잘 조합해서 이제 컨택을 예측을 하니까 뭔가 이 과정을 그냥 AI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딥러닝으로 바꾼다면 어떤 걸 써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집중을 했던 건 코밸런스 피처로부터 컨택을 예측하니까 이 과정을 한번 AI로 바꿔보자. 근데 이걸 AI로 바꿀 때 뭔가 인풋도 이미지처럼 생겼고 아웃풋도 이미지처럼 생겼으니까 이미지 프로세싱에 많이 쓰이던 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나 레즈넷 같은 거 활용을 해서 코밸런스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서 컨택 이미지 혹은 디스턴스 맵 이미지를 예측하는 뭔가 AI 모델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010년 중반대부터 2018년대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연구들을 했는데요. 그래서 2018년에 캐습이라고 하는 단백질 구조 예측 대회에서 이제 13번째 캐습 대회였는데 처음으로 알파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밸런스 피처, 그러니까 MSA에서 어떤 두 아미노산 포지션이 얼마나 같이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여기다가 레지넷을 취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럼 이 부분 사이에 컨택이 있어야 하는지 없어야 하는지 두 레지드 사이에 거리가 얼마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도록 그냥 레지넷을 학습을 시킨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알파폴드가 기존의 수학적이나 통계학적으로 접근했던 뭐 그램린이나 CCM 프레드와 같은 방법으로는 예측이 안 됐던 경우에도 이게 뭐 서열이 한 몇백 개밖에 없어서 컨택 예측이 잘 안 됐던 경우에 대해서도 이런 레지넷을 활용을 하면 컨택 예측이 잘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보이는 게 실제 저희가 예측하고 싶었던 컨택이고요. 이제 왼쪽이 그램린이나 CCM 프레드와 같이 전통적인 방식을 활용했을 때 수학적, 통계학적 모델링을 활용을 했을 때 그리고 가운데가 이렇게 알파폴드와 같이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해서 예측을 했을 때를 보여주는데 보시면 훨씬 가까워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AI로 이제 이런 패턴을 찾아내게 함으로써 시그널 투 노이즈가 이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제 노이즈가 좀 심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진화 정보가 한 100개 정도의 서열밖에 없어서 좀 이제 노이즈가 큰 경우에도 뭔가 그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를 극복하고 뭔가 패턴을 잘 찾아내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캐습 13이라고 하는 단백질 구조 예측 대회에서 뭔가 좀 더 압도적인 다른 그룹들을 제치고 그래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어요.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우리의 앞날은 AI가 결정할 거다. 모두 AI를 활용한 단백질 구조 예측에 뛰어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이때 단백질 구조 예측의 성능을 한번 잘 살펴보면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캐습이라고 하는 단백질 구조 예측 대회에서
얼마나 방법들이 잘 예측을 했는지를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분석한 그래프인데, 예, 사실 단백질 구조예측 방법을 만드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논문을 낼 때 저희 방법이 최고입니다 하고 논문을 내거든요. 근데 뭐 다 최고라고 해야 좋은 저널에 나가니까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도대체 어느 게 믿을 만한 방법인지, 그리고 개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뭔가 새로운 방법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느 방법이 좀 더 좋고 안 좋은지 판단할 필요가 있어서 단백질 구조예측 대회를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 대회에서 보시면 사실 쉬운 문제는 옛날부터 되게 잘 풀었어요. 쉬운 문제는 내가 궁금한 단백질에 대해서 이미 비슷한 구조가, 이제 비슷한 서열을 가는 찐 단백질 구조가 풀려 있어서 그 구조 잘 들고 와서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만 잘 하면 되는, 비어있는 부분만 잠깐 조금 채워 넣으면 되는 그런 문제들은 원래도 굉장히 잘 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직까지 이 단백질과 관련된 이 패밀리에 해당하는 단백질의 구조가 풀린 적이 없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제 단백질의 서열 정보뿐인, 진화 정보나 서열 정보뿐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구조 예측이 정말 어려웠는데, 처음에 그냥 완전 물리학 원리로 접근했을 때는 거의 바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이볼루션을 조금씩 활용하기 시작을 하면서 코이볼루션 방법을 좀 이제 수학적인, 통계학적인 그런 전통적인 방법을 좀 잘 디벨롭을 했을 때 한 40점 근처에 올라왔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구글 딥마인드 알파폴드 초기 버전 2018년 버전과 같이 레즈넷 혹은 이제 CNN 이런 것들을 끼얹기 시작하면서 한 60점대, 60점에서 70점 사이 이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를 잘 생각해보면 진화 정보로부터 구조에 대한 패턴을 찾아서 구조 예측하기, AI가 정말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인데 저희는 아직 100점 만점에 100점을 못 가고 한 60, 70점에 머물러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AI 자체가 더 이상 배울 수 없는 한계가 뭔가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AI를 잘못 쓰고 있나?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이걸 좀 더 끌어올려서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맞는 똘똘한 아이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사람들이 이제 다시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AI 분명히 그러니까 AI가 좋아할 만한 유형의 문제인데 도대체 왜 못 푸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시 이제 리비짓 해가지고 뭐가 문제인지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현재 이 당시에 이제 과정을 좀 말씀해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MSA로부터 뭔가 코베리언스를 계산을 해서 어느 레지듀가 서로 같이 변하는지 아니면 뭐 상관없이 변하는지 이런 걸 바탕으로 컨택 맵 혹은 디스턴스 맵을 예측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3차원 좌표 값을 그러니까 결국엔 구조를 모델링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MSA는 코베리언스 형태로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형태로 변환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컨택이나 디스턴스 맵을 예측하는 형태로 항상 이 코베리언스 피처를 뽑고 지나가는 형태로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요. 과연 이게 최선인가? 우리는 꼭 이 코베리언스 피처를 사람이 뽑아줘야 하는가? 그러니까 뭐 사람이 뽑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사람이 그걸 꼭 인풋으로 만들어서 넣어줘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MSA 우리가 구조와 관련돼서 얻을 수 있는 게 코베리언스 정보만 있을까요? 두 레지듀가 같이 변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만이 구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까요? 혹시 다른 정보는 없을까요? 사실 이거에 대한 이제 답을 내리면서 사람들의 이제 AI를 쓰는 방식이 좀 변화를 했는데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MSA 안에 뭔가 추가적인 구조 정보가 있다면, 두 레지듀가 같이 변한다, 아니다, 약간 이런 정보 말고 구조에 대한 정보를 내가 더 찾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저 뭐 상호작용에 대해서 내가 실험적으로 구조는 몰라도 어느 레지듀가 좀 가까이 있을지 아닐지 이런 걸 뭐 매스펙이나 그러니까 크로스링크 매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알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내가 실험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를 추가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예 변하지 않고 절대 변하지 않는 아미노산 위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얘의 기능적으로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뭐 바인딩 사이트나 액티브 사이트에 있는 레지듀다라는 걸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조를 좀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특정 서열 패턴이 어떤 구조를 갖는지, 그러니까 뭐 로컬하게 어떤 뭐 알라닌이 많으면 헬릭스를 선호하고 뭐 발린이 많으면 스트랜드를 선호하고 하는 식으로 뭐 특정한 패턴이 나타나면 어떤 구조를 가지더라라는 정보를 뭐 활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뭐 템플릿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펑셔널 모티프를 활용을 할 수도 있다. 네.
네,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제 주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MSA에서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물론 더 수많은 정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단순한 코베리언스 외에도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제 머릿속에는 일단 크게 두 가지가 더 떠오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이제 한 분이 말씀해 주셨던 기능적으로 너무 중요해서 절대 안 바뀌는 위치. 이것도 사실 이게 뭐 효소로서 작용하는데 저 레지듀가 액티브 사이트에 있겠구나. 그러니까 액티브 사이트 위치에 저런 레지듀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약간 구조적인 정보를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여기 이제 MSA가 이제 제가 궁금한 단백질에 대해서 서열이 비슷한 애들을 찾아놓은 건데, 사실 이거는 구조가 있는 애들에 대해서 제가 MSA를 빌딩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있어서 이 구조들을 한번 이제 찾아낸 MSA 전체에 대해서 슈퍼포즈를 해보면 왼쪽에 보여지는 것과 같은 구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으로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어떤 것들은 좀 더 타겟 단백질에 가깝고 어떤 것들은 좀 타겟 단백질과 많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코어 부분은 비슷하지만 이제 서페이스나 약간의 이제 차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중에서 제 타겟 단백질과 좀 더 가까운 애들만 뽑아서 보면, 그러니까 서열적으로 좀 더 유사한 애들만 뽑아서 보면 구조가 훨씬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얘기는 MSA 안에 있는 서열들 중에서 일부는 내 타겟 단백질과 훨씬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일부는 좀 많이 달라진 애도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보 전체를 뭉뚱그려서 쓰면, 죄송합니다. 뭉뚱그려서 쓰면 뭔가 이런 코어 대략적인 형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디테일하게 구조를 생성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노이즈들이 많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얘기는 코베리언스라고 하는 약간 뭉터기로 정보를 주기보다는 그냥 이 MSA 자체를 얘가 알아서 읽고 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그냥 해석해서 쓰게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MSA에 뭔가 추가적인 정보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인풋을 우리가 열심히 피처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코베리언스라는 피처를 굳이 줄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AI가 MSA를 읽게 만들자. MSA로부터 우리가 어떤 피처 형태로 바꿔주지 말고 MSA를 읽어서 그냥 컨택이나 디스턴스를 뭔가 만들게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됐는데요. 그럼 이제 이 과정에서 도대체 MSA를 어떻게 읽어서 이런 그림을 도대체 어떻게 그리라는 거야 라는 이제 질문이 떠오르겠죠. 도대체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오는데, 이걸 위해서 뭔가 비슷하지만 좀 더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풀고자 하는 건 MSA라고 하는 진화 정보를 담고 있는 무언가의 글을 읽고 거기서부터 구조에 대한 패턴을 찾아서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을 그려나가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 그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글을 읽고 나서 이 글을 기반으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이거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이제 저의 뒤에 설명을 이해하실 수 없으므로 동의를 웬만하면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MSA라고 하는, 우리 눈에는 사실 저게 뭐야 싶지만 이제 생명체는 뭔가 진화 과정에서 열심히 정보를 담아놓은 이제 아미노산 서열들 이렇게 모아놓은 이런 글을 읽고 나서 이 글에서부터 패턴을 찾아 구조와 관련된 그림을 그리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단백질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뭔가 그림을 묘사하는 글을 읽고 나서 이 글을 기반으로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가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고 비슷하게 AI도 학습하도록 만들면 MSA를 읽고 그 구조에 대한 패턴,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글을 읽고 그림을 그리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누가 저한테 이 글을 주고 그림을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아마 제일 먼저 찾는 게 그림에 내가 도대체 뭘 넣어야 하는가를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물이 있어야 되는지를 찾고, 여기 보니까 한 5개의 사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찾은 다음에 얘네들을 배치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림을 막상 그리려고 뭘 어디에 배치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직 위치에 대한 정보를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정보를 그래서 찾아보겠죠. 그래서 뭐 덕은 그릴 위에 있고 이제 마이크와 제니 사이에 뭐 테이블이 있더라 라는 위치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그림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이제 이렇게만 그릴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을 추가하기 위해서 마이크가 뭘 하고 있는지, 제니는 뭘 하고 있는지, 뭐 테이블이 무슨 색이었는지 뭔가 추가적인 디테일한 정보들을 그래서 찾아내가면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글에 정보가 없으면 제가 그냥 지금까지 그린 그림에 맞춰서 제일 그럴듯하게 빈 부분을 채워 넣을 겁니다. 즉 저희가 어떤 글을 읽고 그림을 그릴 때는 그냥 한 번에 모든 글에서 정보를 다 뽑아낸 다음에 그림을 한 번에 그리는 게 아니라 사실 그때그때 조금씩 필요한 정보들을 뽑아내면서 혹은 내가 잘못 그린 부분이 있으면 글이랑 비교해서 수정해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단백질 구조의 측도 마찬가지겠죠. MSA라고 하는 구조에 대한 패턴,
구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글을 읽고 구조에 대한 이제 컨텍 맵 혹은 디스턴스 맵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에서 MSA로부터 모든 정보를 한 번에 뽑아내서 이미지로 그리겠다. 는 조금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MSA를 조금씩 읽어가면서 계속 이제 구조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뽑아내고 그 정보들을 뽑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나가고 그리고 이것들을 최종적으로는 이제 컨텍 맵, 디스턴스 맵의 형태로 그리고 이제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이 디스턴스 맵을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뭔가 이 일련의 과정을 AI로 구현을 한다면 단백질 구조 예측을 AI가 MSA를 직접 읽고 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이 아이디어를 굉장히 구체화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구글 딥마인드가 2021년에 발표한 알파폴드 2와 이제 제가 같은 시기에 발표한 로지타폴드 방법인데요. 알파폴드 2의 인공지능 모델부터 살펴보면 뭐 이걸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또 한 3시간 이것만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MSA라고 하는 진화 정보를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템플릿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던 얘랑 서열은 유사한 그래서 진화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이미 구조가 밝혀진 그런 단백질의 구조를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촌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를 그냥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템플릿 정보를 조합을 해서 뭔가 이걸 바탕으로 이제 약간의 어렴풋한 스케치가 있고 이제 MSA로부터 이제 진화 정보를 통해서 이제 구조에 대한 패턴들을 다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MSA를 읽고 구조에 대한 패턴을 찾고 그걸로 이제 그림을 업데이트하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MSA에서 놓친 걸 없는지 피드백을 주고 다시 한번 정보를 찾아서 그림을 업데이트하고 하는 식의 이런 굉장히 이터레이티브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터레이티브한 과정을 이제 로지타폴드에서는 이보포머라고 하는 부분이 담당을 하고 있고 이렇게 뽑아내고 나면 이제 디스턴스 맵, 컨텍 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AI가 단백질의 3차원 구조까지 생성하도록 이제 구조를 생성할 수 있는 IPA라고 부르는 이 모듈을 뒤에 스트럭처 모듈을 뒤에 붙여가지고 단백질의 구조까지 만들어내는 형식으로 모델을 설계를 하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PDB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알파폴드 2가 이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는 단백질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로지타폴드도 마찬가지 아이디어, 똑같은 아이디어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현하는 방식이 사실 조금 다른 건데요. 진화 정보를 잘 활용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만들자라고 하는 핵심 아이디어는 똑같은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는 단백질의 구조, 어차피 내가 만들고 싶은 건 구조인데 계속 그림만 그려가면서 그림에 대한 피드백만 볼 필요가 있나? 그림을 그렸으면 뭐 어설프더라도 그 그림에 해당하는 구조를 중간중간 만들어보고 구조에 대한 피드백도 같이 활용하자라는 게 이제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백질의 진화 정보를 읽고 그림을 업데이트하는 이 과정은 당연히 있고 이 그림을 통해서 또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을 해보고 이 예측한 구조가 현재 괜찮은지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구조 3차원 구조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림인지 아닌지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제 모델을 설계를 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알파폴드와 로지타폴드는 이제 아까 뭐 알파폴드 초기 버전 나왔을 때 100점 만점에 60점에서 70점 사이 간신히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알파폴드 2나 로지타폴드 그리고 뭐 최근에 제가 또 지금 현재 논문 리비전 중이라 아카이브에만 있는데 공개되어 있는 로지타폴드 2는 사실 지금은 이제 100점 만점에 거의 90점은 진화 정보만 찾을 수 있으면 좀 더 손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 되는 구조가 어느 수준인지를 보면 여기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초록색이 실제 실험으로 엑스레이나 크라이 EM과 같은 이제 실험 방법으로 결정한 구조고 파란색이 예측한 구조인데 거의 차이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다라고 하면 이런 수준의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나마 차이가 있는 부분을 열심히 두 눈 부릅뜨고 찾아보면 여기 끝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룩과 같은 좀 원래도 구조가 다이나믹하게 잘 변할 수 있는 플렉서블한 부분들이 주로 이제 구조가 조금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구조, 이 진화 정보로부터 이제 잘 유지되는 이런 코어 핵심 폴드들은 다 예측을 잘 하지만 원래도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플렉서블한 부분은 사실 결정 구조도 어떤 수많은 가능한 구조 중에 한 스냅샷이기 때문에 얘네에 대해서까지 정확하게 맞추진 못한다.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맞추는 게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이건 어차피 다이나믹한 부분인데 한 구조를 정확히 맞춰서 뭐해. 다이나믹한 구조를 다 만드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룹은 정말 기능에 중요한 룹이라서 이 구조를 가져야만 하는데 놓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사실 두 경우가 다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100점 만점에 90점 만족하고 쓰일 수도 있고요. 100점 만점에 90점이지만 나의 어플리케이션에는 이런 부분까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점 만점에 90점이면 뭐 실험 조건 조금만 다르게 해서 구조 결정 2번 하면 나오는
정도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업계에서는 이거를 저희의 산안으로 보고 이거 이상 이제 넘어가는 노력 너무 많이 기울이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은 이제 이따가 오후에 말씀드릴 단백질의 구조 예측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단백질이 어떻게 결합을 할지 결합 구조를 예측하는 쪽으로 조금 더 방법 개발의 포커스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이제 뭐 뒤에 좀 더 말씀드릴 내용들이 있긴 한데 일단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제 현재 AI 기반 단백질 구조 예측, 뭐 로지타폴드나 알파폴드의 원리를 만약에 한 줄로 딱 요약해야 한다면 어떻게 요약해보고 싶으신지 네, 자유롭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형태로 지금 정리를 해주시고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MSA, 진화 정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템플릿도 당연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MSA나 진화절에 연관이 있는 템플릿 구조를 활용을 해서 AI가 직접 그 뒤에 숨어있는 구조에 대한 패턴들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조를 예측하게 하는 것. 그래서 사실 진화 정보에 굉장히 디펜던트하다라는 게 현재 단백질 구조 예측 AI들의 이제 뭐 핵심이자 걔네들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구조 예측을 위해서 어떤 이제 타겟 단백질이 있는데 얘 구조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구조 예측을 하려고 열심히 MSA를 찾아봤어요. 얘 사촌들이 누가 있나를 찾았는데 근데 이 찾았더니 3개밖에 못 찾았습니다. 얘 사촌을 열심히 찾았는데 3명밖에 못 찾았어요. 그랬을 때 과연 이 단백질에 대해 정확한 구조를 예측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답변이 좀 궁금한데요. 네, 이걸 퀴즈 형태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너무 초보. 네, 바로 정답이 보이도록 해가지고 네, 사실 어렵겠죠. 이게 지금의 AI들은 단백질 어쨌거나 진화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내가 레퍼런스로 참조할, 그러니까 나랑 사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조 예측 정확도가 보통 높아집니다. 그럼 도대체 몇 명이나 있어야 되냐? 나랑 비슷한 단백질의 서열을 도대체 몇 개나 찾아야 구조 예측이 정확해집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평균적으로 30개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거죠. 아까 질문하신 분들 중에 기존의 컨택 예측하는 방법들이 뭐 얼마나 성능이 좋냐라고 물어봤을 때가 수천 개의 서열은 있어야지 단백질 컨택 그나마 좀 예측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알파폴드나 로지타폴드는 몇십 개만 있으면 구조 예측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요. 여기 보여드리는 게 알파폴드 2 논문에서 제가 들고 온 건데 근데 내가 얼마나 많은 서열을 찾았느냐, 얼마나 많은 유의미한 서열을 찾았느냐와 실제 얘네들의 구조 예측 퀄리티 100점 만점이 좋은 거고요. 비교를 해봤을 때 보통 한 30에서 50개 정도에서 이게 많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개 정도, 이제 한 50개 이상, 30개 이상 이렇게 찾으면 구조 예측 정확도가 뭐 평균적으로 한 90점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얘기는 내가 반대로 생각하면 진화 정보를 못 찾으면 이 단백질이 이제 언더스터드, 그러니까 잘 연구가 안 돼가지고 내 서열 데이터베이스에도 잘 없고 뭔가 희귀한 단백질이라서 뭔가 진화 정보를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 경우에는 구조 예측이 여전히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단백질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단백질 구조 예측해서 어디다 쓸지겠죠? 구조 예측 열심히 해놓고 너 이거 가지고 뭐 할래? 라고 했을 때 우린 그럼 구조 예측을 도대체 왜 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 예측을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이유는 애초에 뭐였을까요? 그래서 예측한 구조를 활용해서 도대체 뭘 하고 싶었던 걸까요? 네, 신약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일지 모르겠지만 신약 개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건 아마 내일 이주영 교수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네, 그 외에도 이제 단백질의 기능이 뭐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사실 기능에 대한 뭔가 단서를 얻기 위해서 구조를 예측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단백질 구조가 중요한 이유도 단백질의 기능을 구조를 기반으로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수많은 응용, 뭐 신약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뭐 백신을 만들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뭐 생체 친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 생체 소재, 약간 환경 친화적인 소재 개발하는 데 쓴다든지 하는 식으로 구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단백질의 기능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조 예측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구조를 안다고 해서 기능을 알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기능을 아는 애에 대해서는 구조를 기반으로 그 기능을 설명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기능이 뭔지 모르는 애에 대해서 구조 예측을 해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할까요? 라고 본다면 과연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하나 단백질을 제가 구조 예측을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N터미널부터 C터미널 순으로 어떻게 이제 단백질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고 상당히 크고 복잡한 단백질이죠. 그리고 이건 실제 알파폴드로 예측을 했을 때 얼마나 컨피던트한 구조 예측을 줬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뒤에 이제 실습에서 PLD가 뭔지 말씀드리도록 하고,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나 이 구조 정말 100% 확신해 하는 식으로 구조 예측이 굉장히 잘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구조를 보고 저희는 이 단백질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얘기할 수 있나요? 여기 아까 뭐 생명과학 전공하신 분들도 좀 있던데 아마 사실 구조생물학 열심히 구조 결정하시는 분들도 단백질 구조만 보고 얘가 무슨 기능을 할지 손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미지의 기능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 방법은 제가 이따 오후에 말씀드릴 얘가 누구랑 어울려 다니는지 얘의 상호작용 파트너를 찾는 일이고요. 다른 방법은 이 구조를 기반으로 뭔가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할지, 아까 사촌들을 열심히 찾아보면서 사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애들이 그런 일을 하는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호몰로거스 하다라고 하는 거를 뭔가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이제 갈라져 나온 공통의 조상을 가지는 애들을 이제 호몰로거스 프로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단백질과 어떤 이제 호몰로거스 프로틴은 이제 어떤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어느 시점인가 이렇게 갈라져 나온 거고, 얘네들은 보통 비슷한 서열, 비슷한 구조, 비슷한 기능을 가진다라고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떤 단백질에 대해서 얘의 기능을 궁금하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얘와 이제 호몰로거스한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서 아마도 비슷한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단백질을 찾아보는 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럼 이런 호몰로거스한 프로틴은 어떤 방식으로 찾을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서열이 비슷한 걸 찾아본다라는 답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블라스트라고 하는 좀 더 스페시픽한 툴도 나왔는데 쟤도 일단 서열이 비슷한 걸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폴드식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구조하고 비슷한 걸 찾아내는 방법도 나왔고요. 네, 그래서 호몰로거스 프로틴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비슷한 서열을 가지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그리고 아마도 비슷한 기능을 할 것 같은 애들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호몰로거스 프로틴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비슷한 서열을 찾는 거긴 합니다. 근데 비슷한 서열을 찾는 애들은 저와 좀 가까운 애들만 찾을 수 있어요. 나랑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은 애들. 그러니까 서열을 기반으로 찾을 때는 뭔가 좀 더 나와 가까운 클로스 호몰로그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조를 기반으로 찾게 되면 뭔가 진화적으로 굉장히 오래전에 분리된, 그래서 서열은 사실 한 10%밖에 일치하지 않는데
구조가 사실 비슷한 애들까지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홈볼로그를 찾을 때는 사실 서열보다는 구조가 조금 더 적합한데요. 그 이유는 기능과 좀 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 구조기 때문에 서열보다는 구조만 잘 유지되고 기능의 핵심적인 몇몇 부위만 잘 유지돼도 얘는 원래 기능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능 진화 과정에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잘 유지돼야 할 건 사실 서열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서열이라면 서열의 뭐 시퀀스 아이덴티티가 뭐 10%밖에 안 돼도 원래 기능을 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정말 이제 기능에 중요한 이런 호몰로거스 프로틴을 찾는 데 있어서 리모트 호몰로그를 잘 찾으려면 사실 구조를 기반으로 서칭을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예시로 제가 앞에서 아까 예측한 구조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게 이 탱고2라고 하는 좀 재밌는 이름을 가진 프로틴입니다. 이게 이름이 뭐 Transport and Cold Organization Protein 2 Homologue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만 보면 뭔가 기능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싶지만 그냥 얘랑 비슷하게 생긴 애다 라는 뜻이고요. 실제로 얘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얘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서열을 기반으로 비슷한 애들을 찾는 이제 블라스트 같은 방법을 돌려보면 뭔가 이제 나오긴 나와요. 유니프롯이라고 하는 서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돌려보면 뭔가 나오긴 나오는데 다 같은 애들이 나옵니다. 그냥 탱고2에 서로 다른 종에 존재하는 탱고2 프로틴이 나와요. 여전히 기능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 구조가 풀린 다른 애가 있나? 우리 서열을 기반으로 찾아보면 걸리는 게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서열을 기반으로 뭐 얘가 뭐 하는 애인지 찾으려고 했을 때 기능에 대한 단서를 더 이상 얻기가 힘듭니다. 근데 얘를 구조를 기반으로 한번 찾아보게 되면 이제 탱고2라고 하는 단백질의 구조를 알파폴드로 예측을 해보고 이제 폴드식이라고 부르는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구조가 비슷한 단백질을 빠르게 찾아주는 방법인데요. 이 폴드식이라고 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구조가 유사한 단백질을 찾아보면 무언가 잔뜩 걸려 나옵니다. PDB에 대해서 내 단백질과 구조가 유사한 단백질을 PDB에서 찾아봐줘 라고 하면 뭔가 잔뜩 나오는데 이제 TM 스코어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0.5점 이상인 애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TM 스코어가 0.5점 이상이라는 거는 같은 비슷한 구조를 가진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그런 비슷한 기능을 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시퀀스 아이덴티티는 보시면 10%가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8%, 9%, 7% 높아봐야 10.1% 정도. 그러니까 서열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다른데 구조가 잘 유지되어 있는 리모트 호몰로그들을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그럼 찾아진 애들이 좀 나의 먼 친척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찾아보면 얘네들이 다 하이드롤레이즈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내 단백질도 뭔가 하이드롤레이즈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정말 그런지를 이제 추가적인 실험 데이터들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이드롤레이즈라는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단백질에 대해서 뭔가 뮤테이션에 의한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를 정보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변이가 일어나면 이게 패소제닉하더라, 질병과 연관이 되더라 라는 정보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구조로부터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 보시면 이렇게 어떠한 부분에 몰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패소제닉 뮤테이션들이 구조상으로 굉장히 가까운 부분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찾은 나의 먼 친척들 구조랑 비교를 해보면 이 부분이 액티브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액티브 사이트에 있는 레지듀들이 뭔가 뮤테이션이 있었을 때 패소제닉해진다. 굉장히 말이 되죠. 그래서 아마도 얘가 정말 하이드롤레이즈 비슷한 그런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에는 사실 구조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진화 과정에서 정말 잘 보존되는 건 사실 서열보다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구조를 알 수 있다면 그 구조를 기반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여드리는 예시도 이제 미오글로빈과 헤모글로빈의 구성 요소인 베타 헤모글로빈 둘 다 산소와 결합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둘의 사실 시퀀스 아이덴티티 24%지만 구조는 거의 90점 이상 비슷한 그런 굉장히 유사한 구조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사실 구조가 훨씬 더 잘 보존됩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 우리가 비슷한 서열을 찾아서 뭔가 해왔던 수많은 연구들을 이제는 구조를 기반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저만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가끔 진짜요? 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걸 다른 분의 이름을 좀 빌려와서 이제 모하메드라고 AI를 활용한 단백질 구조 예측을 그래도 굉장히 초기부터 연구한 이제 AI 전문가지만 이제 어떻게 단백질을 배워가면서 열심히 이런 쪽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도
그동안 우리가 단백질 서열로 뭔가 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을 이제는 단백질 구조를 쉽게 예측할 수 있으니까 구조를 기반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하고 있는 연구 중에 서열을 기반으로 비슷한 걸 찾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다면 구조를 기반으로 했을 때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서열로는 찾기 힘들었던 새로운 리모트 호모글로பி를 찾고 그걸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연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이제 알파폴드 스트럭처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ESM 아틀라스라고 해가지고 거의 지구상에 저희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 단백질의 거의 모든 구조를 예측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니프롯에 있는 서열들은 이제 알파폴드 프로틴 스트럭처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이제 메타지노믹 시퀀싱 데이터들 이거는 실제 이게 단백질일까 아닐까 좀 노이즈할 수는 있는데 이제 저희가 뭐 환경 샘플에서 떠서 이 샘플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을 다 분석을 해보고 그 중에서 이제 단백질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전자들을 찾아서 이제 단백질 서열을 만들어 놓고 걔네들의 이제 구조를 ESM 폴드라고 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예측을 해놓은 건데 여기 한 2억 개, 여기 한 7억 개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은 수의 단백질의 구조를 뭐 제가 직접 굳이 예측하지 않아도 이런 데서 다운받아 쓸 수도 있고 구조를 기반으로 이 넓은 구조 데이터, 굉장히 방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단백질과 어떤 단백질이 유사한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들도 지금은 이제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도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 세션은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알파폴드, 로치타폴드 나오면서 단백질 구조 예측 AI가 이제 다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진화 정보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예측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파폴드나 로치타폴드 다 신은 아니고요. 그냥 얘네들도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는 그런 이제 AI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I라고 하는 게 지금의 단백질 구조 예측 AI라고 하는 게 진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진화 정보를 못 찾으면 구조 예측도 마찬가지로 잘 안 됩니다. 제가 이따가 오후에 있는 실습 시간에 그냥 싱글 시퀀스로 단백질 구조 예측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보시면 진화 정보가 없을 때 얘가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진화 정보를 잘 못 찾는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꾸역꾸역 진화 정보를 더 잘 찾아줄 수 있으면 구조 예측의 퀄리티를 높여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뭔가 구조 예측이 잘 안 될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인풋 MSA를 좀 더 잘 만들어 넣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 게 지금의 단백질 구조 예측 방법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들이 좀 더 올라왔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얘기해 주시거나 여기에 질문들을 조금 더 남겨주시고요. 네, 지금 당장 손을 들어 질문해 주시는 분이 없다면 여기 있는 Q&A 세션에 있는 답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인기 있는 질문, 첫 번째 질문을 보면 MSA는 잠시만요. 제 커서가 자꾸 사라지는데 핸드폰으로 하겠습니다. 네. MSA는 캐리 시퀀스와의 서열 유사도를 기준으로 시퀀스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서열 유사도는 매우 낮지만 구조 유사도는 매우 높은 단백질의 서열은 MSA로 일반적인 MSA 설치 방법으로 찾기 어려운 게 맞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MSA를 설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서열 유사도를 기반으로 찾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단백질 A가 있고 이 단백질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데 서열은 굉장히 다른 단백질 B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점점 그래주얼리 이렇게 변화해가는 다른 단백질들이 없는 상태라면 단백질 A에서 바로 B를 찾긴 힘듭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이사이를 연결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A에서 B로의 그러니까 진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단백질 서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MSA를 좀 이터레이티브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찾아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라면 사실 구조가 비슷하지만 서열이 매우 다른 단백질에 찾아서 MSA로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MSA 서칭하는 방법이 지금은 다 서열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MSA를 잘 만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MSA를 잘 만들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실험을 통한 실제 구조 확인 실험은 불필요해질까요? 네, 그렇지 않고요. 이게 사실 2021년 알파폴드, 로치타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구조 생물학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기도 해요. 이런 거 만들어서 왜 우리 일자리를 없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 지금 와서 그분들에게 그래서 지금 구조 생물학 연구가 어떻게 더 어려워지셨나요? 물어보면 오히려 더 쉬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냥 단백질 구조 예측을 해보고
내가 구조를 실험적으로 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야 할지 이런 아이디어도 없고, 실제로 이제 단백질 구조를 실험으로 결정하는 프로세스도 빨라지고, 그리고 결국에 사실 예측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측이거든요. 그게 실험으로 검증되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사실 예측입니다. 그 예측에 내가 얼마나 컨피던트한가, 그 컨피던스 자체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걸 정말 실험으로 검증하기 전까지는 100% 믿어도 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이제 의문의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조 확인 실험은 여전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구조 생물학 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그냥 단백질의 구조를 로봇처럼 기계처럼 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구조 생물학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단백질의 구조를 풀므로써 그 구조를 기반으로 단백질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알파폴드나 로스타폴드가 구조를 푸는 것도 사실 좀 더 편하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구조를 풀고 나서 추가적인 기능 스터디도 조금 더 일찍부터 뭔가 가설을 세우고 실험 세팅을 하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오히려 이제 실험을 위한 이제 동반자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실험이 전혀 대체될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네, 변이에 의한 단백질 구조의 변화도 구조 예측 AI가 포착할 수 있느냐라는 좋은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사실 잘 안 됩니다. 저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긴 한데, 변이에 의한 단백질 구조의 변화가 사실 예측이 잘 안 되는데요. 제가 슬라이드를 깜빡하고 안 넣었는데, 알파폴드가 처음 나오고 나서 이제 알파폴드 이런 게 신약 개발에 도움이가 될 거다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떠들어댈 때, 이제 어떤 이제 오피니언 같은 게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인가 어딘가에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해본 게 질병과 연관되어 있는 뮤테이션들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뮤테이션이 일어나면 보통 단백질이 불안정해지면서 뭐 질병이 어떻게 발생을 한다 이런 게 알려져 있는 단백질들에 대해서 그 뮤턴트의 구조를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와일 타입과 똑같이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파폴드나 로스타폴드가 지금 기본적으로 진화 정보에 의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싱글 포인트 뮤테이션, 아니면 몇 군데 진짜 몇 개의 몇 개의 뮤테이션만으로는 진화 정보에서 오는 그 강한 시그널을 이겨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뮤테이션 있건 없건, 아, 네 사촌들 다 저렇게 생겼어? 넌 이렇게 생겼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변이한 단백질 구조의 변화가 잘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추가적인 연구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구조 예측 범위에 PTM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건 이제 오후에 알파폴드 3 얘기를 하면서, 네, PTM도 어느 정도 포함되기 시작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텍스트 이미지 변환에 디퓨전 베이스 모델이 많이 사용되는데 왜 트랜스포머 베이스 모델이 더 성능이 좋은 것인가요? 트랜스포머 베이스 모델이 더 성능이 좋다고 사실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네, 최근에는 단백질 구조 예측에도 디퓨전 모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네, 텍스트 이미지 변환에 일단 텍스트를 읽는 데에 대해서는 이제 트랜스포머로 정보들을 많이 뽑아내고, 여기서부터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최근에는 이제 디퓨전 모델과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도 쓰기 시작을 해서, 여기서는 이제 어느 게 더 성능이 좋다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문제에 잘 맞는 AI 알고리즘들을 들고 와서 잘 접목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서 이제 점점 사람의 직관으로 만들어지는 물리학적인 피처의 중요성은 줄어들고 딥러닝에게 다 알아서 해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물리학적 직관이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네,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제 대답은 사실 정해져 있고요. 물리학 직관 필요하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요. 네, 사실 원래 과학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딥러닝 AI를 개발하면서 계속 남아있는 의문이 있거든요. 얘네가 도대체 왜 되지? 알파폴드나 로스타폴드 사실 뭐 진화 정보를 기반으로 구조 예측을 한다. 그래서 진화 정보에서 구조 패턴을 잘 찾기 때문에 예측을 잘한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얘가 진화 정보로부터 구조의 패턴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왜 이걸 잘 찾아내는지에 대해 사실 왜를 제대로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금 구조 예측이 많이 가능해졌어도, 그럼 물리학자로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의문, 그럼 프로틴 폴딩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거에 작용하는 궁극적인 기본적인 원리는 뭔가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진 않거든요. 사실 우리 몸 안에서 구조가 접힐 때도 이 단백질이 내 사촌들은 다 저렇게 생겼으니까 나도 이렇게 생겨야지 라는 식으로 접히진 않잖아요. 얘는 그냥 우리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구조를 가지는데, 우리는 구조 예측을 하기 위해서 얘 사촌들의 구조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뭔가 우리가 프랙티컬하게는 구조 예측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한 건 맞지만,
과연 우리가 정말 기초과학적인 측면에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은 사실 계속 가지고 있고요. 그럼 물리학적 직관이 저는 그 의문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변이에 의한 효과 구조 예측에서 반영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런 구조에다가 제가 변이 뮤테이션 넣어놓고 구조만 바라보면 사실 사람은 이거 변이 뭔가 안 좋은 영향 주겠는데 이런 것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리학적인 직관을 봤을 때 하이드로포빅한 게 굉장히 찰지로 바뀌면서 주변의 구조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겠는 걸, 이런 걸 손쉽게 알 수 있는데 AI는 여전히 그런 걸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이런 직관을 AI가 반영해서 예측할 수 있게 만들까가 저는 조금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 그러면 제 백그라운드가 너무 사실 쓸모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물리학의 직관을 많이 활용한 AI 방법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단백질들이 주로 MSA 정보가 없나요? 얘네는 세포에서 주로 어떤 기능을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저도 뭐 정확히는 잘 모르고요. 이제 저는 사실 좀 제너럴한 보편적인 방법을 만들어내는 데 관심이 있고, 단백질 하나하나의 기능이 뭔지 사실 이런 거는 저보다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가져다가 쓰시면서 알아서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관심사에서 약간은 먼 부분이라 어떤 것들이 잘 되고 어떤 것들이 뭐 안 되는 약간 경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MSA가 잘 안 뽑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긴 합니다. 바이러스 단백질들의 MSA가 정말 안 뽑혀요. 그게 저희가 가진 프로틴 시퀀스 데이터베이스에 바이러스들이 잘 없어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바이러스 특화된 DB들을 찾아서 하면 MSA가 조금 더 뽑히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책이 조금 더 좋아지기도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단백질들은 진화가 되게 독특한 형태로 일어나거든요. 호스트 셀 내에서 바이러스의 진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진화가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정말 많이 변하기도 합니다. 시퀀스 아이덴티티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MSA가 보통은 잘 안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단백질 구조 예측의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 외에 뭐 사람 단백질들 중에서 그런 애들이 있냐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 단백질에 대해서 사실 MSA가 안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이제 원래부터 디솔더 프로틴인 경우들이 좀 많아서 이제 구조가 형성되지 않는 영역을 가지는 그런 단백질들인 경우들이 좀 많아서 구조 예측을 했을 때 이제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경험적인 거에 대한 답변이고, 실제로 그러냐, 얼마나 정량적으로 몇 %가 그러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AI를 통한 서열 기반 단백질 구조 예측의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이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셨나요? 네. 그래서 AI를 통한 서열 기반 단백질 구조 예측의 현재의 가장 큰 한계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화 정보에 의존을 한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진화 정보라는 걸 활용을 함으로써 사실 지름길을 찾은 건 맞아요. 단백질 구조 예측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뭔가 진화 정보가 없으면 예측을 잘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진화 정보 없이 단백질 구조를 예측을 한다면 도대체 얘가 원래 배워야 하는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그런 것이 결국엔 물리학 원리일 거라고 믿는 거고요. 그래서 물리학 원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반영시킬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단백질 구조 예측뿐만 아니라 단백질의 사실 상호작용 예측 측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제가 해결했으면 좀 더 좋은 논문을 지금 퍼블리시를 했겠죠.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양한 것들을 사실 시도하고 있긴 있는데, 네, 어렵네요. 네. 폴드식에서 비슷한 기능을 한다는 정보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폴드식이라고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얘랑 유사한 구조를 가진, 주어진 단백질 구조랑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단백질을 빠르게 찾아주는 방법이거든요. 폴드식을 돌리고 나면 얘랑 유사합니다라는 단백질 리스트가 쭉 뜹니다. 이따 실습 시간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 건데, 쭉 뜨는데, 그럼 걔네들의 기능이 뭔지는 이제 링크를 눌러보면 PDB나 유니프롯 이런 데로 연결이 되면서 거기에 설명이 쓰여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뮤테이션 정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기반으로 얘랑 비슷한 구조를 가진다는 폴드식에서 찾아내고, 비슷한 기능을 할까는 이제 그 구조를 비교해 보면서 액티브 사이트라고 알려진 부분이 나도 똑같이 보존되어 있네 라는 것들을 조금씩 찾아보면서 기능에 대한 정보는 사실 사람이 좀 더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야 합니다.
네, 스트럭처 프리딕션 할 때 레퍼런스로 사용하는 비슷한 단백질 구조에 이미 예측의 결과로 나온 것들도 사용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알파폴드 2에서 사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치타폴드랑 알파폴드 2 성능이 좀 차이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알파폴드 2 같은 경우는 알파폴드 PDB에 학습된 초기 버전이 나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구조를 모르는 단백질들에 대해서 구조 예측을 쭉 한 다음에 구조 예측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애들을 다시 학습 데이터로 포함을 시켜서 일종의 뭐 셀프 디스틸레이션이라고 알파폴드 2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해서 예측한 구조를 다시 예측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알파폴드를 학습을 시켰고 그랬더니 좀 더 좋아지더라 라는 걸 이제 논문에 리포팅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 구조, 이제 좀 고신뢰도로 예측한 구조들도 이제 학습 데이터에 포함시켜서 구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아서요. 다 하다가는 밥을 못 먹을 것 같은데, 네. 딱 2개만 더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시간 날 때 여기 사실 리플라이를 제가 달 수 있어서 네,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기가 좋은 상위 2개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특정한 환경에서만 특정 구조를 가질 수 있는 단백질의 경우는 구조 예측이 어려울까? 그래서 막단백질처럼 폴딩되는 과정에서 트랜스로케이션까지 함께 일어나는 경우에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자, 특정한 환경에서만 특정 구조를 가질 수 있는을 사실 2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하나는 얘가 어쨌거나 저희가 구조를 궁금해하는 구조가 어떤 한 특정 환경에 있는 경우 그래서 사람들이 구조 생물학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그동안 구조 결정한 것도 그 특정 환경에 있는 것만 있는 경우라면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틴 같은 경우 사람들이 어쨌거나 트랜스 멤브레인 환경에 있을 때 구조를 찍잖아요. 얘네들이 트랜스 멤브레인에 가서 이제 폴딩이 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하는 수많은 뭔가 거쳐가는 중간 단계가 있지만 사실 최종 단계의 구조를 찍어 놓은 거는 그거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PDB에 그런 데이터가 있고 AI도 그런 구조를 어떻게 하면 진화 정보로부터 클루를 얻어서 예측할 수 있지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능한데요. 만약에 단백질이 뭐 pH가 2일 때, pH가 5일 때, pH가 7 정도일 때 이럴 때마다 구조가 달라지는 애가 있다고 하면 그럼 얘가 너 pH 2일 때 구조를 예측해봐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습을 한 경우는 사실 얘네가 어느 환경에 있는지는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아요. 그냥 얘 진화 정보는 이렇고 PDB에 무슨 환경인지는 모르겠는데 결정된 구조는 이렇게 있어. 자, 이 진화 정보로부터 이 구조를 예측해봐 하는 식으로 학습이 됐기 때문에 환경이 변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알파폴드나 로치타폴드가 예측해주는 구조는 PDB의 도미넌트한 환경에서의 구조를 예측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샤페론에 따른 단백질 폴드의 변화에 따른 구조의 변화는 어떻게 예측 가능할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인데 너무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네요. 네, 샤페론이 사실 어떤 특정 구조로 그러니까 좀 더 중간에 잘못 잡힐 가능성이 있거나 잘못 잡힌 애들을 좀 풀어주거나 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그런 걸 좀 방지하고 이제 좋은 구조로 원래의 구조로 접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들인데 약간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폴딩 패스웨이에 관련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앞에 트랜스 멤브레인, 트랜스 로케이션 질문도 그렇고 이 질문도 그렇고 단백질이 처음에 번역돼서 최종 구조를 이룰 때까지 그 폴딩 패스웨이에 다양한 요소들이 사실 관여하고 있는데 그런 패스웨이를 그럼 우리가 잘 예측할 수 있나요?에 대한 질문으로 좀 여겨지는데요. 사실 지금 AI로 학습하는 건 진화 정보, 최종 스테이트 딱 이것만 사실 보고 있어서 중간에 어떤 방식으로 얘네가 폴딩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AI로 단백질 구조 예측하는 게 프랙티컬하게 지금 쓸만하지만 사실 얘가 왜에 대한 질문은 답은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단백질이 도대체 그럼 어떻게 이런 구조로 접혀가는가 그런 프로세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고요. 이런 걸 예측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아니면 예측하는 방법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저희가 뭐가 정답 폴딩 패스웨이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뭔가 방법을 개발을 하려면 어떤 게 정답이다에 대한 정의를 잘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단백질의 폴딩 패스웨이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게 정답이다, 어떤 특정 단백질에 대해서 스터디한 논문들은 있겠지만 뭔가 AI 방법이나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정도로 뭔가 정형화된 데이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단백질 구조 예측, 프로틴 스트럭처 프레딕션 문제가 풀렸다고 얘기하지 프로틴 폴딩 프로블럼이 풀렸다고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프로틴 폴딩이라고 하는 건 폴딩 패스웨이를 사실 저는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잘 안 되고
방법 개발이 필요하다는 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고 그런 걸 해결하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이제 방법 개발을 하기에는 어느 것이 옳은 예측인가에 대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난제로 오랜 시간 더 남아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네, 그래서 질의응답을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제가 나머지 질문들은 이따가 뭐 실시간에 제 시간이 남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따로 여기에 댓글을 다는 식으로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점심 후에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